자,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담당한 정동섭입니다. 이 민사소송법도 옳은 지문, 우리가 틀린 지문해서 구별을 했는데요. 틀린 문제는 19문제 정도를 틀린 걸 물었고, 그 다음에 맞는 문제는 6문제 정도를 물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민사소송법에 조문을 내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인데, 판례를 가지고 내는 경우도 거의 구성이 됩니다. 지금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이 전체적으로 판례를 위주로 해서 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점을 유념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출되고 있는 판례들은 별도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아예 기억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자, 먼저 우리 민사소송법 3월 5일자에 시행됐던 문제입니다. 자, 한번 1번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자, 1번. 자, 사물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돼 있는데요. 자, 1번에 보면 소액사건 심판 제2조 1항에서 소액사건을 원칙적으로 제소할 때입니다. 자, 소송 목적물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 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보통 뭡니까? 소송물 사건, 소액사건 심판 규칙에 따라서 일조에 규정된 것을 조문을 그대로 냈고, 자, 2항에 보면 소송 목적물 가압이 2억 원 이상이다라고 해 있는데요. 2억 원 이상이 아니라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이어야 됩니다. 이상이 아니라 초과로 바꿔야 되죠. 자,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판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민사, 가사, 소송,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조문을 그대로 낸 건데요. 2억 이상이 아니라 2억 원 초과인 민사사건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세 번째, 수표금, 약속 의원금 청구 사건의 1심은 소송 목적 값과 상관없이 단독 사건으로 사물 관할이 정해져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금이나 어음 사건은, 약속 어음 사건은 1심 관할 사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송 목적 합의 제소 당시 또는 청구 취지 확정 당시 1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 사건에 관한 항소사건은 원칙적으로 고등법원 심판사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관할에 관한 사건을 가지고 냈으니까 지금 2번이 정답이 된 거죠. 자, 2번을 봐볼까요? 자, 소송 위임에 관한 소송 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건데요. 정답은 4번으로 배정이 됐어요. 자, 소송 대리인이 소취하에 동의함에 있어서 자,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수권을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소송 대리인이다 그랬어요. 자, 소취하 소송 대리인. 소취하에 뭔가 소취하에 소송 대리인이 자,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아야 된다. 이게 8조.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82조죠. 82조 2항에다가 특별한 수권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소취하 동일은 그 대리권 범위 내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정답이 된 건데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본안소송이죠.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는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까지 그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사소송법 9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번에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는 이를 보장할 수 있고요. 또 원심 재판장도 그 소송대리에게 그 인지를 보정할 수 있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였던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거. 세 번째,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될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는 항소 전에 항소심에 소송대리로서 한 송달은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네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소장 심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을 보면요. 소장에 기재된 대표자의 표시에 잘못이 있어서 보정 명령을 하였는데요. 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에 재판장이 명령으로 뭔가 소장을 각하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명령이죠. 소장. 지금 이건 뭐예요? 보정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보정 명령을. 그럼 보정 명령을 했을 때 여기는 뭡니까? 소의 명령이다. 소에 있죠. 소에 대해서 뭔가 요건 판결로서 요건 각하를 해야 돼요. 각하를 해야 되지. 명령으로서 그러면 이건 X가 되죠. 그래서 거기 명령으로 소를 각하하는 게 아니라 판결로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두 번째가 정답이 되고요. 네 번째, 재판장의 소장 각하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즉시 항고할 수 있다. 254조에 우리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정답이 2번이 되죠. 자, 네 번째, 다음 중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하고 되어 있는데요. 1번에 소송 대리인이 있음에도 기일 통지서를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송달이 되거나, 자, 본인이다라고 되어 있죠. 송달이 됐습니다. 또 아니면 두 번째는 동거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동거하는 고용이다라고 되어 있죠. 고용인에게 송달이 됐다 하더라도 이 송달은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요. 그래서 반드시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고용이라면 식모 있죠. 가정부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3번, 4번은 이건 적법한 게 아니라고 본 거죠.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기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기피 이유가 되는 재판에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에 관하여 어떤 편파적이고 또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염려, 동그라미, 객관적 사정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이고 두 번째, 판례는 소송 당사자 일방이 재판장의 변경에 따라 소송 대리인을 교체할 경우 재판장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피 신청 당부의 재판은 기피 당한 법관이 스스로 할 수 없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제척하고요. 제척과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원의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과 기피 신청이 신청 방식에 어긋나거나 또는 소송의 지연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이것은 누가요? 스스로가 그 기피당한 법관 스스로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뭔가 제척하고 그 다음에 기피 요 두 개는 누가 한다는 거야? 그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여기처럼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기피 신청 방식이 좀 어긋났거나 또는 소송을 지연하려고 하는 게 어떤 목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합의부로 이완되지 않고 당연히 누가 할 수 있다? 기피 당한 그 법관이 스스로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정답은 뭡니까? 세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소송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요. 자, 정답은 4번이 됐죠. 직권 조사 사항인 소송 요건에 대한 이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직권 조사 사항에 관해서도 그 사실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돼요.
근데 지금 피고가 아니라 여긴 누구에게 직권조사상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그래야 되죠. 피고가 아니라 원고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정답이 되는데 1번에 보면 자, 비법인 사단인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자료에 대해서 대표권의 적법성 의심에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역시 조사하고 역시 심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의 제기가 부적합 합의에 의해서 위배됐는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됐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소송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데요. 자, 입증 책임은 당연히 뭡니까? 원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관한 피고의 항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판단 누락의 상고 이유로 삼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요건은 당연히 법원에 관한 거, 당사자에 관한 거, 소송물에 관한 것 또는 어떤 특수소송에 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들이죠. 일단 여섯 번째 정답은 네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당사자 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요. 자, 1번에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 규정이나 그 다음에 조합 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 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 동그라미요.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의무적 소송 신탁을 받아 동그라미요. 의무적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등기 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부적합한 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전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금전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네 번째, 법인의 이사에 관한 직무집행 처분 신청이 있을 때 당의 이사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사만 피신청이 될 수 있지만 여기까지 끊고요. 자, 법원의 이사의 결의 부존재 확인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한 선임된 이사 또는 당의 법인 모두가 피고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뭔가 이사만이 대상이 된다라고 돼야 되겠죠. 이사만 대상이 돼요. 회사는 피고 적격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주총결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총결의. 그래서 주총결의. 어떤 주총결의 무효 같은 경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도 당연히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문에서 법인 이사의 결의 부존재 확인소에 대해서는 이사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 법인 자체가 피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인을 지웠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라든지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당연히 대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 피고의 적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소제기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인데요. 1번의 해고 무효 확인소 동그라미요. 해고 무효 확인소의 제기는 그 고용관계에서 파생되는 보수 채권이 있죠. 월급, 보수 채권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보수 채권의 시효 중단 사유도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해고 무효 확인소의 제기는 그 고용관계에서 파생되는 보수 채권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두 번째, 자, 채무자가라고 돼 있어요. 채무자가라고 돼 있는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이게 과연 중복소송이 될 수 있겠느냐? 현재 259조에다가 자, 259조의 중복소송에 관한 규정인데요. 자, 만약에 채무자가 지금 누구에게
삼채무자다라고 하는 거죠.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압류채권자하고 나오죠. 자, 압류채권자인데, 이 압류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본소하고 이 본소가 중복소송이 될 수 있는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물었는데, 현재 2014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 이건 중복소송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복소송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죠. 세 번째, 물상보증인이 동그라미,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 기각을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였다면, 적극 주장 동그라미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세 번째가 정답이 된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 물상보증이 그 채무자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해서 저당권 설정에 말소 등기를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죠. 자, 그때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이 청구 168조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168조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 돼요. 자, 세 번째가 정답이 됐고, 자, 네 번째, 자, 중복제소에 있어서 전소와 후소의 판단 기준은 소장이 법원에 제출될 때가 아니라 제출을 지우고요,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될 때, 그 송달될 때 전후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제소에 있어서 전소와 후소의 판별 기준은, 자, 소장이 피고에 송달될 때 선후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덟 번째는 세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자, 아홉 번째,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 기일해태라고 하죠. 자,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관한 다음 설문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진술 간주 제도를 적용하여 변론을 진행하느냐, 기일을 연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217조의 2에 따라서 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건요. 변론기일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연기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건요, 전부 다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자, 1번이 옳은 거였고, 2번에 당사자가 준비 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제출하여 제출한 채 불출석한 경우에 그 준비 서면이 진술 간주되면 서증에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자, 준비 서면 등 진술 간주되는 경우에도 서증을 제출하지 않는 걸로 취급이 된다라고 해야 되지, 요걸 제출한 걸로 본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세 번째,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소할 때 관할권이 없는데 제소를 했습니다. 자,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채 불출석을 했다면 그 답변서가 진술 간주되면 변론 관할이 생긴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민사소송법 30조 소정의 변론 관할이 생기려면요, 최소한 피고가 본안에 관해서 변론을 했다든지 또는 여기처럼 변론 준비 기일에 나와가지고 진술을 해야 돼요. 즉 현실적인 진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서를 제출한 채 불출석을 했어요. 그럼 이건 소극적인 거죠.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들은 당연히 변론 관할이 생길 수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변론 관할이 생기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법정에 나와서 당사자가 진술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면 변론 관할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일단 1심에서 자백 간주가 있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었다 하더라도 자, 자백 간주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했는데요. 1심에서 의제 자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변론 종기 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 의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기지 않습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10번. 자, 애국법원의 애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요. 자, 일단 217조 2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 판결 등 대한민국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 질서에 현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하고 나왔는데 이때 확정 재판 등 전부나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것들은 전부 다 애국법원의 확정 판결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부하는 소송을 명령을 즉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이 근거로 해서 그 승인을 제한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없어요. 그래서 조문 217조 2항을 가지고 제한할 수 없다고 봐야 되지 있다 해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나머지 역시 뭡니까? 같은 내용인데 4번을 보시면 법원은 애국재판의 승인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관해서는 직권으로 동그라미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217조에 그대로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번에 자, 보조 참가와 소송고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인데 자, 1번에 보면 보조 참가인의 증거 신청 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 행위와 접촉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 절차를 걸쳐 법원에 현출됐다 하더라도 보조 참가인은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이를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틀린 점이죠. 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요. 피참가인과 그 다음에 참가인 사이에 어떤 확정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X가 되고 2번에 보조 참가인 두 번째 줄에 피참가인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도 미친다라고 했는데 요건 미치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보조 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 판결이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 판결의 기초로 결과에 기초하여 사실상 동그라미, 법률상 동그라미 판단해서 보조 참가인 피참가인과 공동 이유로 주장하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마지막 줄 4번 네 번째 줄 보면 6개월 기간의 기산점은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할 될 때라고 했는데 그 6개월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데 그 6개월이라는 건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계산이 되는 것이지 그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될 때부터 6개월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번째도 역시 틀린 지문이 되죠. 자, 일단은 뭡니까? 이 11번 문제는 반드시 기판력 또는 그 다음에 참가적 효력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판력이라든지 참가적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한번 체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꼭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 12번에 보시면 자,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1번에 보면 법률상 혼인 외의 자가 아닌 것을 혼인 외의 자라고 시인했다 하더라도 자백이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자, 2번에 보면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동그라미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 자백으로서 재판상 자백이 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있다고 봐가지고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정답이 됐습니다. 세 번째, 판례는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 사실에 관한 자백이긴 하나 자유롭게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의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반드시 증명하여야 합니다. 자, 자백의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해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역시 판례 입장인데 12번은 두 번째가 정답이 돼요. 자, 13번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피고 경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피고 경정은 1심 변론 종결 시까지 허용이 됩니다. 맞죠? 당사자 표시 정정은 1심 물론이고 당연히
상급심에서도 이게 허용될 수 있다. 자, 민사소송법 260조에다가 규정을 한 내용이죠. 자, 2번 피고 경정은 그 경정 신청서에 제출 시 시효 중단, 그 다음에 기간 준수 효과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 다음에 표시 정정은 당초의 소제기 시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판례는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거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할 때 당연히 피고의 경전은 허용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건 260조 1항에 따라서 피고 정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증거 조사 결과가 명백하답니다. 명백하다는 거죠. 그럼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경우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정답이 되죠. 자, 14번 반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1번에 피고가 원고 이외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 피고라는 반소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뒤에가 자, 피고가 제기한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돼 있는데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일 때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 이외에 제3자를 추구해서 반소 피고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필요적 공동소송이 키워드입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일 때는 반소일 때는 당연히 허용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판례였던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자, 나머지 15번을 보시면 자,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자, 1번 예비적 공동소송에 추가하는 1심 변론 종결 1심 변론 종결 동그라미 70조에서 68조에 규정된 거고 2번에 예비적 원고 추가에는 원고로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 동그라미죠. 자, 네 번째 보시면요.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주의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면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됩니다. 자, 법원의 착오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결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이때 추가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에 대해서 추가 판결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여기 예비적 피고에 대해서 추가 판결을 하여야 된다. 이 부분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15번은 네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자, 16번에 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1번 지문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는 다른 공유자 전원자 동그라미 전원이 공동 피고를 해야 되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누락됐다면 당연히 이 분할 청구 소송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자, 2번에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류물에 관한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20명이다. 그럼 조합원 20명을 모두 기재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세 번째, 비법인 사단의 총유 동그라미요. 총유에 관한 소송은 사단 자체 명의로 하지 않고 그 구성원의 전원 명의로 하는 경우에 필요적 공동소송이 되나 끊고요.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개인이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총유재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그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소송은 당연히 필요적 공동소송이 되기 때문에 자, 보존행위도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즉,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때도 당연히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 구성원이 개인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세 번째가 대법원 판례로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네 번째, 필요적 공동소송 중 일부가 누락됐어요. 그럼 당연히 추가 결정이 있겠죠. 근데 시효 중단 효력은 소를 제기할 때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것이지 추가 결정이 있을 때 중단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적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 처음에 소가 제기될 때
당연히 뭡니까? 시효 중단 효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자, 17번에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요. 자, 2번을 한번 봐볼까요? 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 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공격 방어 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 판결에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나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자,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고 전소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공격 방어 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게 동일물에 관한 소송물이잖아요. 그럼 후소와 전소의 변론 종결 전에 공격 방어 방법을 주장했다. 근데 과실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 여긴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못하는데 여기 보면 그와 같이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실 없는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 돼요. 과실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과실을 묻지 아니한다는 게 2014년도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지금 기판력에 관한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판결 내용들이죠. 그래서 2017년도에 공부를 하실 때에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 어느 범위까지 기판력이 미치는지를 반드시 숙지하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18번에 자, 부대 항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자, 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했어요.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 취지를 확장할 수 있죠. 확장하고 이를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에서도 부대 항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번 부대 항소인이 제1심 판결 정보를 송도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동그라미 2주 이내에 제기한 부대 항소는 주된 항소의 취해와 각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140조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냈죠. 세 번째,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부대 항소를 한 경우라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물어보는 취지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지금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그 청구 취지를 확장을 했습니다. 좀 확장을 하고 변경을 했을 때, 자,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 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자, 1심 법원이에요. 지금 원심에서 항소심 법원인데, 항소심 1심 법원의 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하더라도 이게 피고에게 어떤 불이익한 변경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냐? 이건 위배된 것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 되죠. 네 번째, 부대 항소를 취하하려고 합니다. 자, 부대 항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부대 항소를 취하하면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취하할 때 있죠. 자, 소취하를 해요. 그러면 소취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이건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 항소를 취하합니다. 항소를 취하할 때는 이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네 번째, 항소도 취하할 수 있으며 항소를 취하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취할 때는 동의를 당연히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18번은 세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자, 19번에 소송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돼 있는데요. 1번이 정답이 됐죠. 자,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분명합니다.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법원이 소송 구조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민사소송법 128조 1항에 관한 겁니다. 자,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뭔가 어떤 법정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거나 또는 소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소송 절차의 전 과정을 봤을 때, 그 전 진행된 소송 과정을 봤을 때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을 구비했다고 볼 것이죠. 그래서 여기처럼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진술하고 소명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된 거고. 자, 이번에 소송 구제에 관한 재판은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 128조에다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송 구조는 이를 받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그랬어요. 이건 13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소송 구조를 받는 사람이 소송 비용을 납입할 자금 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거나 자금 능력이 있게 된 때 법원은 채권으로 이해관계인 신청에 따라 구조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131조의 규정 내용을 그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19번의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을 가지고 조문을 낸 거고 1번 판례만 지금 뭔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죠. 자, 20번인데 자, 화해 공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요. 자, 세 번째 한번 봐볼래요? 자, 보조 참가인이 동그라미요.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답니다. 자, 패소 동그라미요. 자, 그러면 끝터리에 자, 전소가 확정 판결이 아닌 화해 공고 결정에 의해서 종료가 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확정된 판결과 같은 어떤 화해 공고 결정이 뭔가 종료된 거죠. 그럼 법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작년 2015년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 거죠. 일단 중요한 것은 화해 공고 결정 동그라미죠. 화해 공고 결정은 법원의 사실상 또는 어떤 법률상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가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번째,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신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동그라미 그 이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228조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20번의 정답은 세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자, 21번. 다음 중 뭡니까? 가장 옳지 않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좀 별 표시를 해가지고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적법한 대표자가 자격 없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가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동그라미 효력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추인은 상고심에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라 임금 청구를 독자적 동그라미 독자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번째,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하더라도 법원은 위 당사자나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진술 금지, 변론을 계속할 어떤 시기를 정해주는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분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 하더라도 자, 진술을 금지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진술 금지 시켜놓고요. 일단 변론을 계속할 어떤 새로운 기일을 정해서
그때 나와서 그 변론을 할 수 있는 길을 정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민사소송법 144조에다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진술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진술을 금지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정답이 돼요. 자, 22번에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1번에 456조를 가지고 냈는데요. 자, 재심에서는 재심을 안 날로부터 30일이죠. 이때 판결 확정 시로부터는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대리권의 흠 또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에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이 어긋날 때 이유로 해서 재심에서는 재심 기간에 제한이 없다라고 돼 있죠. 457조. 세 번째, 확정된 이행 공고 결정에 대해서 재심 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중요한 건 확정된 이행 공고 결정이에요. 이행 공고 결정은 자, 기판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기판력이 없단 말이야. 그럼 기판력이 없으니까 461조에 따라 준재심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판력이 있어야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행 공고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행 공고 결정은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세 번째가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송 판결은 재심의 대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422조 자 1항 소정에 확정된 종국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판결이죠. 자, 그래서 22번은 세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이행 공고는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자, 23번 판결의 경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인데, 자, 1번에 보면 판결의 경정은요, 판결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의 이해 유사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야 하는데, 분명한 잘못인가 여부는 소송 기록과 대비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라고 돼 있죠. 아니라가 틀린 거죠. 자, 우리가 보통 판결을 경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소송 모든 과정을 참작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소송 기록도 참작을 해서 이걸 경정할 것이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 소송 기록을 대비해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두 번째,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경정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라고 돼 있죠. 그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뭡니까? 경정사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 판결의 경정은 판결 주문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X죠. 만약에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 일자 등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판결 주문도 당연히 경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판결 경정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판결 결정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어요. 불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즉시 항고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민사소송법상 기각결정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항고가 있다면 특별 항고만 있다면 이건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경정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으니까 즉시 항고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상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 항고만은 허용됩니다. 정답은 두 번째가 정답이 돼요. 자, 24번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재심에는 동그라미죠. 재심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재심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상소와 유사한 성질입니다. 그럼 상소와 유사한 성질이기 때문에 부대 재심이 제기되지 않는 한 재심 원고에 대해서 원래 확정된 판결보다 당연히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도 상소와 유사해요. 그럼 당연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정답을 갖다 놨습니다. 지금 24번에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판결, 대부분 판결을 갖다 놓은 거죠. 자, 25번입니다.
상소심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요. 1번, 자, 항소심에서는 환송 판결, 이송 판결도 종국 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대부분 판례죠. 2번, 적법한 불항소, 불상소 합의가 판결 전에 있었으면, 자, 우리 상소하지 말자, 쌍방이 합의해서 우리 상소하지 말자라고 판결 전에 이미 있습니다. 그럼 그 판결은 상소기간이 만료할 때 확정된다고 했는데, 상소기간이 만료할 때가 아니라 판결 확정 시에 이미 확정이 되죠. 그래서 판결 확정 시가 됩니다. 판결 확정 시지 재심에서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좀 불상소입니다. 자, 불상소 합의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판결 확정 시예요. 자, 판결 확정 시에 당연히 확정되기 때문에 여기 지문처럼 상소기간 만료 시점이다라고 하는 당연히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불상소 합의는 반드시 어떤 요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라고요? 서면으로 기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쌍방이 상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합의를 반드시 기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가분 채권에 대한 이행 청구소를 제기하려면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란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라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정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됩니다. 자, 네 번째 2011년도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냈네요. 자, 채권자 A가 주채무자 B하고 그 다음에 C를 공동 피고를 했네요. 자, 채권자죠. 채권자 A입니다. 채권자 A인데, 자, 채권자 A가 누구라고 했어요? 주채무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채무자 B하고 그 다음에 보증인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공동으로 해서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근데 나중에 판결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자, 승소를 했다는 것은 얘가 승소를 한 거죠. 얘는 패소가 된 거고요. 그랬더니 뭡니까? 이 중에 B나 C 중에서 B는 항소를 안 해요. 항소를 안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C만이 항소를 했습니다. C만 항소를 한 거죠. C에 대한 청구권만이 항소심의 대상이 될 거고 여기만 대상이 되는 거고, 요 B에는 어떻게 돼? 요 B와 C는 분리 확정을 하죠. 그럼 결국은 항소심의 진행은 누구만 진행이 된다? 여기 C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 민사소송에 관한 거 25문제를 전체로 풀었는데요. 전체가 판례, 그리고 최근 판례까지 문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판례가 반드시 나오는 것들은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숙지를 아예 해서 정리할 거고, 판례가 나올 때는 키워드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확정 판결, 화해 권고 결정, 이런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뒤에가 된다, 안 된다를 숙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민사소송을 정리했으니까 나중에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판결들, 어떤 판결 내원, 대법원 판결까지 정리를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들 하시고요. 조심들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